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알고리즘, 리터러시, 그리고 올바른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제가 작년에 출간했던 야만의 회귀, 유튜브 실체와 전망이라는 책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국민 83%가 매일 1시간 이상 유료 광고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인데요. 대한민국 전체가 유튜브에 빠졌다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서요, 검색창에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하고 엔터 한번 해보시면요, 많은 유료 광고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많은 유료 광고 보여주고 있는 그 화면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인기 유튜버들의 화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료 광고인 줄 모르고 우리가 많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유튜브를 얼마나 보시나요?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면 역시 중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KYAI라고 하는 유튜브 중독 지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중독 지수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의 중독 연구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을 제가 모아서 만들어 본 겁니다. 지금 화면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1번에서 10번까지 한번 천천히 응답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의 총 점수는 50점이고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해서 25점 이하가 나온다면 지극히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6점에서 35점까지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자기가 시간을 정하고 유튜브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36점 이상 나왔다 그러면 중독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하루 중 사용 시간을 정하고 과몰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 상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인의 경우는요, 36점 이상 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업무상 쓰는 분도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쓰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10대 혹은 10대 이하의 어린이들이 36점 이상으로 유튜브에 빠져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부모님들이 시청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요즘 20대가 흔히 하는 거짓말이 유튜브나 해볼까 하는 말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도 아이돌에서 유튜버로 변모된 지 좀 됐죠. 그렇지만 누구나 쉽게 유튜브를 아무렇지도 않게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볍게 경험을 해보고 플랫폼과 컨텐츠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는 것은 좋겠지만 사실 유튜브를 하겠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이 유튜브를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먼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전문 유튜버의 길로 들어서면요, 취미 시절의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또 혹여 유명해지거나 공인이 된 다음에는 군중 속의 익명으로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세에 따라서 피곤해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면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 앞에 영상들이 보여지든지 궁금해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만든 도표인데요. 영상 데이터 수백만 개를 구글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후보군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 시청 기록과 맥락에 따라서 이 중에 수백 개의 유튜브 영상을 순위를 매기죠. 그래서 한 수십 개 정도를 걸러서 여러분들의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튜브 조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의 조회수, 이용자의 평균 시청 시간, 이용자가 먼저 시청하게 된 영상의 빈도수, 유튜브를 종료하기 직전의 영상 빈도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된 그런 시청 시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통상 8분 길이의 동영상이 5분 미만의 영상보다 350% 더 많이 추천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가장 빨리 보게 되는 영상은요, 리스트의 맨 위에 올라온 영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용자들이 상위를 지나쳐서 하위 리스트까지 내려가서 시청한 영상을 더 추천하게 됩니다. 그것은 암시적 편향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암시적 편향이란 건 뭐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보려고 하는 그런 편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암시적 편향이 피드백 효과, 다시 다른 영상을 추천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튜브는 이용자의 선택에 의한 추천을 알고리즘에 추가하여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튜브의 알고리즘은요,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한 1만 명 정도의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순위를 바꾸고 알고리즘을 고치게 되는데요. 단 한 번도 동일한 화면이 재현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택적 지각,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인지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신념과 일치하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현상.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서 반향실 효과, 필터 버블 이런 것들이 또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맞춤형 정보만 필터되어서 제공되면서 이용자가 끊임없이 유튜브의 굴 속에 빠지게 됩니다. 유명 전문가들은 유튜브의 굴 속에 빠지는 현상을 토끼굴 효과라고 하죠. 설령 혐오 영상의 유행성이 확인된다 해서 그 영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또 불가능합니다. 유튜브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 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매달려서 1분에 600여 시간 업로드되는 영상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대로 관리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는 사실 지금 현존하는 미디어 플랫폼 중에서 모든 레거시 미디어를 제치고 지존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전하고 좋은 컨텐츠보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유해한 컨텐츠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또 이 플랫폼의 문제이기도 하죠. 기존 언론의 대표격인 TV 방송을 흉내낸 유튜버의 뉴스 정보 콘텐츠는 마치 진짜 뉴스라도 되는 것처럼 추측성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독자 1000명의 연간 재생 시간이 4000시간이 넘게 되면 유튜브의 광고 파트너가 돼서 수익을 유튜버 55, 유튜브 45로 배분받게 됩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뉴스에서 월 수십억의 수익을 챙기는 대박 유튜버가 등장하면서 덩달아 너도 나도 시작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지구상에서 어쩌면 가장 저속한 방식으로 자신의 지식, 부와 허영심을 과시하는 공간을 매일같이 들어가 시간을 허비하면서 부러워하고 또는 분노하고 그런지도 모릅니다.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라는 분은요,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에서 구글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익명으로 위장된 사람들은 지나치게 속마음을 보이거나 아니면 정반대의 취향이 있는 것처럼 흔적을 남기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거짓으로 보여주는 디지털 허풍 사이트라면 유튜브는 얼마나 근사한 말과 영상으로 표현해 시청자를 구독하게 한 후 구독자를 토끼굴에 갇히게 만드는 디지털 허풍의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허풍의 블랙홀이란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편견이 가득하지만
마치 세상 모두를 포용하는 듯한 발언으로 구독자를 모았다가 어느 날 속마음을 들키거나 과거의 행위가 들통나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당초 유튜브에서 진실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본 영상을 믿는 것이 진실인 것이고 그 진실이라는 것을 한 단계 더 파헤치며 남이 듣는 것을 나도 듣고 대중의 의견과 나의 견해가 동일하다고 믿어버리는 것. 그렇게 되면 나와 생각이 같은 동지들 앞에서 용감해지기도 하죠. 비난받거나 주위로부터 고립되기 싫어서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미 40여 년 전에 엘리자베스 노엘레 노이만은 이런 현상을 가지고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이론을 발표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의식해서 소수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일 수도 있지만 소수자의 의견은 침묵하면서 또 그런 행동이 비난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익명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유튜브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어린 딸에게 아이패드를 주지 않았다고 해요. 유명하죠. 또 유튜브 CEO 수전 월저스키는 2019년 12월 CB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어린 자녀들에게 유튜브 키즈만을 볼 수 있게 하고 그조차도 시청 시간을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또 휴가 중일 때 자녀들의 교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빼앗는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 구글 CEO인 순다르 피차이 같은 경우는 12살 아이들에게 아직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았다고 밝혀서 화제를 모았죠. 많은 유명인들이 특히 유튜버 관련된 또 영상 플랫폼과 관련된 그 회사의 CEO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이 만든 서비스가 젊은 세대에게 혹은 어린 세대에게 얼마나 해악한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식에겐 주지 않는 그런 악덕업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거죠. 최근에 뒷광고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2020년 8월부터 한 2달 정도, 우리나라 유튜브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이어지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뒷광고 논란이 많았거든요. 뒷광고가 뭐냐면 유튜버들이요, 광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찬이나 대가성, 그러니까 유료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영상을 찍는 것을 얘기합니다. 뒷이라는 단어가 숨어서 몰래 떳떳하지 못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많은 유튜버들이 8월부터 자신들의 뒷광고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영상들을 올렸습니다. 특히 어떤 유튜버는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신의 뒷광고 의혹은 모두 거짓말이다. 목숨 같은 회사다. 진위를 추측해서 왜곡하여 호도하지 말아달라 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또 뒷광고를 고발했던 다른 유튜버에게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8년간 활동하면서 단 한 번도 그 무엇도 진심을 속인 적이 없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오히려 모두를 속인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또 심지어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가진 어떤 분도 LED 마스크 영상에서 과대 광고였음을 인정하고 소속사가 나서서 사과를 하였습니다. 구독자 400만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도 숙제 같은 건 안 한다. 치킨만 먹으면 광고라고 하냐. 이러면서 자신들의 영상에 대해서 뒷광고라고 의심을 하는 분들을 비꼬고 자신은 무관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결국 자신도 부주의했다고 뒷광고를 시인하고 사과하였죠. 이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요.
영상을 업로드하는 걸 중단하고 자숙 기간을 갖기로 했었습니다. GDNet 코리아에서 20대에서 40대 1000명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뒷광고 논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뒷광고 논란이 된 유튜버들이 영상에서 수익을 얻을 때 이 광고 수익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 사회에 기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45.5%였고요. 영상을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45.2%. 네, 그리고 유튜버가 사과 의견을 올려야 된다. 그리고 유튜브 활동을 당분간 멈추고 자숙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조사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많은 유튜버들이 자숙 기간을 가지고 활동을 멈췄었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멈춘 기간은 한 2달 정도? 그들은 대부분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복귀했고요. 그렇게 복귀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복귀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 이렇게 금방 복귀할 거면 왜 그렇게 사과를 했느냐 하는 말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세상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뒷광고와 관련된 사건, 사고도 많았었죠. 이제는 유튜브에서 뒷광고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작년 9월부터 법이 바뀌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법에 따르면요, 유튜버가 뒷광고를 고지하지 않고 그냥 방송을 했을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억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유튜버들도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광고와 관련돼서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그런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세션은 이렇게 유튜브와 관련된 일반적인 알고리즘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